알겠습니다. 환율은 아무튼 어려운 일만 남아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지금 곡소리 나고 있다. 아니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그러면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 뭔가 좀 시민과 함께 손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을 텐데. 저도 진짜 기업들 그 총수들이나 이 지배주주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야 언제까지? 응? 니네들이 시다발이 노릇을 니네들이 뭐 떡볶이 먹으러 다닐 거냐? 예. 여차하면 검찰에 불려다니고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랬다는 거 이해하는데 검찰도 이제 윤석열 버렸다. 너희들 아니, 그 양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박은정 네. 전 검사 현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인데 아니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이 윤석열을 사냥하고 다니는데 지금 그 상황 변화를 좀 알고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기업들도 그거를 알고 이제는 죽겠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빨리 이 정치적 불확실성 끝내고 내란범 체포하고 환율 안정시키고 경제계획 발표하고 돈 쓰고 정부가 정책 내고 해서 경제 살려라. 안 그러면 우리 내년에 죽는다.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이재용이 지금 감옥 안 가려고 윤석열 밑에서 알랑방구 끼다가 지금 2년 넘어갔는데 어저께 세계 부호 이게 지금 뭐 오늘 준비한 건 아니면 세계 부호 순위가 발표가 됐어요. 1위는 뭐 일론 머스크죠. 이재용이요? 삼성 주가 떨어져가지고 순위가 지금 400인가 300이에요. 아 그래요? 옛날에 한때 뭐 이건이 뭐 80이었다, 70이었다 이런 얘기하고 이재용이도 잘 나갈 때 뭐 100몇이었다, 200이었다 했는데 지금 300몇이에요. 자기가 자기 재산 갉아먹는 겁니다. 이 정권에 부하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런 셈이네. 알겠습니다. 일단 환율 상황은 그렇다면은 그렇습니다. 뭐 수출 안 좋고 환율 상황도 안 좋고 그럼 믿을 건 내수인데. 내수가 제가 볼 때는 또 가장 걱정인데 사실 내수가 좋은 거야? 경기가 어떤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다 안 좋다고 얘기해도 그건 네 생각이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공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동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경기 진단이에요. 공식이에요. 여기 12월호에 좋아진다, 좋아질 거라는 기대, 희망 싹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공식 진단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린북이라고 합니다. 그린북. 경제 동향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정부가. 왜 그린북이냐? 책 표지가 그린 색깔이어서 그린북이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은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있었어요. 예를 들면서 우리는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차마 정부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기대. 말장난이죠.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기대. 뭐 이런 말장난 같은 말이라도 들어 있었어요. 완만 조짐 기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장난이죠. 이런 말이라도 들어 있었는데 마지막에 나온 12월 그 예전에 어떤 개그 보면은 직함이 무슨 회장이 아니라 회장 직대 대우 서리.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댕. 그러니까 그거 보고 웃긴다라고 해도 그래. 희망이래 뭐 단어라도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말도 안 되지만 인정해 줬는데 지금 정부의 공식 경기진단 그린북 12월호에서 그 말이 빠졌습니다. 그 말마저도. 그 말마저도 빠져서 그냥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하방 위험 증가. 하방 위험 증가. 경기 하방 위험 증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 공식 진단이 앞으로 우리 경제, 우리 내수 내려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라고 공식 진단이 나왔고요. 지들도 차마 양심상 써왔던 되지도 않는 미사여구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발표한 연구는 말할 것도 없죠. 보고서 같은 것들은요. 심지어 한국은행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경제 이제 예전과 달라. 기댈 곳 없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충격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냐라는 이 충격적으로 내수가 안 좋냐라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인용해야 될지 끝 한 100만 개 인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가 매월 침체됐다는 얘기도 이제 지겨우시니까 분기로만 말씀드릴게요. 분기. 분기로 침체된 적이 지금까지 딱 2번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럼 그 다음 분기에는 회복이 됐어요. 적어도 분기로는.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하고 나서 지금 분기 얘기하는 겁니다. 10분기 연속 감소입니다. 10분기? 10분기. 10분기. 10분기면 서너 달을 한 분기라고 맞습니다. 쳤을 때. 이게 대한민국 단군 이래 유사일에 처음이에요. 이건 정말 이거는 불운한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10분기 연속 이렇게. 아니 근데 노력을 해서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노력을 해도. 예. 아니 어떻게 하면 10분기 연속으로 전 국민이 가난해지게 만들고 지갑을 닫게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일부러 하라 그래도 못할 일을 지금 현재 가고 있다. 통계 작성 이래로 최대인데 이 통계가 나온 이래로 최대니까 단군 이래 최대입니다. 현재 가장 어려운 소비 국면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가장 최근에 나온 소비심리지수는 88.4가 나왔는데요. 100이 기준이에요. 100보다 밑으로 가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인데 그렇죠. 88.4가 나왔고 이게 11월에 비해서 무려 12.3포인트 한 달 만에 급락을 또 했어요. 이거는요. 코로나 제일 심할 때 지금부터 아무데도 사람들 모이지 마. 문 닫고 가게 문 닫고 돈 쓰지 마시고요. 4인 이상 모이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급락 포인트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나라에서 강제로 모이지 마. 코로나 때 병 걸리고 싶으세요? 다들 멈추십시오. 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현재 심정으로 지갑을 닫는 거예요. 지금 계엄이 이 지경이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송년회가 뭐야? 외식이 뭐야? 경제가 이 지경인데 돈 아껴. 지금 이 지경이라는 거예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내수가 충격적인 상황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부가 낸 대책이 딱 두 개입니다. 지금 최상목이가 낸 대책이 딱 두 개인데 하나는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75%를 조기 집행하겠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건설 예산이 경기를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SOC 예산도 조기 집행하겠다. 이 두 가지예요. SOC 예산은 과감하게 선발조해서 조기 집행하겠다는 거고 전체 예산은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건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오죽하면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은 방법이 없다. 당장 재정을 풀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지.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할 정도인데. 한국은행 총재가 세상에 재정을 풀어야 된다.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뭐냐. 이미 있는 예산 땡겨 쓰자라는 거 하나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조기 집행할 때는 순간적으로 돈이 몰리는 효과가 나니까 경제가 살죠. 근데 중후반기 넘어가면요. 돈이 없어요. 다 땡겨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중후반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걸 2024년 올해 우리가 봤어요. 1분기 때 총선 앞두고 잠깐 붕업한다고 이것들을 또 75% 땡겨 썼거든요. 그때 경제 성장률이 1.3 나왔어요. 분기. 2분기에 0.1 나왔습니다. 3분기에 마이너스 0.4 나왔어요. 이제 상반기에 땡겨 쓰고 나니까 남는 돈이 없잖아요. 하반기에 경제가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즉 상반기에 75% 땡겨 써도 결국에는 추경을 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보다도 더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겨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 SOC 예산 땡겨 쓴다. 그러면 경제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올해 통과된 SOC 예산이 이미 작년 예산보다 적습니다. 저는 뭐 그래도 된다고 봅니다만은 어쨌거나 그걸 다 땡겨 써도 이미 작년보다 총 포션이 작아요. 그럼 이 두 가지 대책으로 내수를 살리겠다고 하니 되겠냐고요. 이걸 다 100% 하더라도 하반기에 마이너스가 나올 게 뻔하고 SOC를 풀로 땡겨도 올해하고 똔똔인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올해보다도 더 심각해진 이 내수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만 죽어났거든요. 그렇지. 그나마 올해는 2024년은 기업들에서 양질의 일자리에서 월급 받는 분들은 그나마 버텼습니다. 근데 2025년 올해는요. 기업들의 현재 80%가 긴축을 예고했습니다. 아이고. 뭐냐? 설비 투자 안 하고 재무 투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엔드 약 60%가 사업 구조 조정과 인력 구조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월급 받던 양질의 일자리에서 월급 받던 근로소득자들도 명퇴, 권고사직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며 임금 인상은 고사하고 임금 축소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즉 아무도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올해 이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외환 위기가 찾아왔던 97년 상황. 그때와 다르다면은 서서히 온다는 것이지. 아니요. 외환 위기는 국가적으로 달러가 순간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달러를 못 갚았던 게 외환 위기인데
그로 인해서 예. IMF를 맞아서 우리가 엄청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신우했잖아요. 예. 제 말씀은 그 고통이 지금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서히 다가온. 안 왔다는 게 아니라 왔어요. 그 정도로 힘들다라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정부와 국힘이. 그러니까 지금 비상대책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역사의 선택은 정권 교체. 그렇습니다. 36년 예. 만인가 그렇죠. 그때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간판을 바꿨고 네. 그래서 조기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네. 우리도 지금 그 상황에 놓였어요. 네. 옛날 그러니까, 구호긴 하지만 진짜 다시 써야 될 거예요. 남의 구호긴 했지만 예.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한번 해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 네. 아니 하루라도 빨리 네. 정말 예. 지체함 없이 빨리 정권 교체 타도 시간이 너무 하면 부족합니다. 예. 이것이 시급하다 우리에게.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올해 너무들 고생하시겠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주식이나 예, 예. 채권 쪽 예, 예. 얘기하는데 주식시장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이제 금융업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래야 주식을 사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들 사야 증권회사나 펀드회사나 이런 애들이 돈을 벌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전망은 원래 과도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올라갑니다. 상단이 높습니다. 이래야 주식 팔 거 아니에요. 경제신문 같네요. 그렇죠. 곧 예. 이제 뭐 금리가 내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사두시라고. 예.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얘네들의 전망은 특히 연초 전망은 과도하게 장밋빛인 게 정상이다. 그런 걸 감안하고 말씀드려도 현재 하단이 2250에 잡혀 있습니다. 증권사들 10몇 개, 20몇 개 증권사들의 제가 올해 주식 전망치를 쭉 보니까 12개사를 봤더니 하단이 2250이에요. 하단이. 그리고 2300선만. 그리고 그나마 높게 잡은 애들의 합리적인 수준이 2800선 겨우 될까 말까입니다. 3000 잡은 애들은 정신 나간 애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론은 2200선에서 2800선까지가 평균 밴드인데 2800선 정도가 평균 밴드라는 거는 2800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거품 낀 수치라고 봐야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최대한 부풀린 게 이 정도라면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전망하고 있다는 게 속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국내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같아도 미국에 투자하지, 나 같아도 어디에 투자하지라는 코인에 투자하지, 이런 게 당위성이 더 있는 멘트가 되고 내가 왜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돼? 기업도 엉망이지, 정치가 이 지경이지, 시장 개선 조치는 안 나오지. 그러니까요. 일단 이 시장을 빨리 매력적으로 만들고 정책 불확성을 지우고 제대로 시장을 개혁할 사람은 이 정권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 아니고서는 주식시장도 어렵다. 그 향후 한 20년, 30년 동안 예. 더 볼 것도 없이 이 보수 정권은 우리나라 정치 무대에서 주도권을 주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근데 실력도 없고 아니요, 저는 그보다 의지도 없고. 더 많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30년 정도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이거는 이제 실사례인데 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호주에 제가 이제 공식 방문한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네. 유력 정치 이 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간담회나 이런 걸 할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가 이명박 때였을 거, 이명박 막 지났을 때인가 박근혜 때인가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복지를 주제로 막 얘기를 할 때였는데. 호주도 또 복지 선진국이거든요. 그렇죠. 뭐 각종 아동 수당이라든지 뭐 아무튼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한국은 예를 들어서 3만 불, 1인당 소득 3만 불의 나라고 니네는 5만 불이 넘는 나라 아니냐. 니네들이 복지가 이렇게 잘 되는 거는 우리보다 돈이 많아서지. 예? 그러니까 경제 형편이 다른 한국이 니네들보다 복지가 적은 거는 어쩔 수 없다. 돈이 많아서 니네들이 복지 잘하는 거 그렇게 자랑할 얘기 아니고 우리도 돈만 많아지면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다른 같이 갔던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네. 그때 호주의 유력 정치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5만 불이 넘어서 복지가 완성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들도 탐욕스럽고 양극화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네. 경쟁과 네. 한쪽에 다 갖는 예. 승자 독식과 이런 경제 체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네. 그런데 국민들이 그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소위 말하는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서 네. 그쪽에 예를 들면 이제 진보
쪽 정치 세력으로 당이 아마 노동당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튼 뭐 그런 계열이라고 칠게요. 우리 치면 이제 진보 민주 계열이라고 해볼게요. 그쪽으로 정권을 바꾸고 나서 우리는 70년간 이 정책을 해왔어. 70년간 정권을 주지 않았어. 70년에 걸쳐서 완성한 복지야. 너희들 70년쯤 되면은 뭐 아예 그 체질이 바뀌어서 바로 그겁니다. 이 수구 오익 그 부패 그리고 이 자본의 개들이 판칠 수 없는 세상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보니까 뭐 4대 강이니 뭐하니 한다면서 강에다가 땅 파가지고 강 판다고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돈 때려받고 있던데 그 돈을 아껴서 복지하지 그래? 라고 하면서 잘못된 경제 시스템, 잘못된 복지 시스템, 잘못된 경제 주체, 잘못된 정치 주체를 만들어서 복지가 안 되는 거야라고 그렇지. 호주의 유력 정치인이 한국을 분석한 얘기 제가 면전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게 빨리 정권을 바꾸고 이 정권을 통해서 아까 피디님 말씀처럼 20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호주처럼 70년 이상 집권하면서 아예 체질을 바꿔. 아니 박근혜 탄핵을 보고 어떻게 5년 만에 그 집권 세력을 또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박근혜를 구속한 사람이 거기 간판이 됐으니 착시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아니 그 손과 발이 다 그대로인데 저기 한번 이번에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외환 위기를 부른 세력이 누군지 그 이전에 독재 그리고 민주주의 압살 누가 했는지 살피고 그리고 탐욕을 노고로 하면서 뭐 자원 외교 뭐 방산 비리 그러니까요. 뭐 4대 강 이런 걸로 해서 떼돈 벌었던 강에다가 때려박아 해외 자원 외교한다고 1조짜리 유전 샀다가 다 날려먹어.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 나온다고 헤쳐먹어. 이런 새끼들한테 왜 저 권력을 맡기냐고요. 그 진짜 자기들한테 뭐 도움이 되나? 수천억짜리 조 단위로 들어간 인공위성 500억에 팔아먹어. 등등등 해서 나라를 거덜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새끼들은 다시는 권력을 주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야당도 시키면 안 되고 이번에 내란 정당으로 아예 확실하게 포지셔닝해서 정리하고 시켜야 됩니다. 그 한국 보수가 좀 새로운 길을 또 새로운 틀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열려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주식시장은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채권은 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엊그제 국가에서 올해 2025년 올해 국채를 얼마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어요. 원래 예상하고 있었던 금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201조를 예상했는데 198조 국채 발행 계획이 확정이 됐고 외평채, 외국한 평형기금에 넣어야 될 외평채 20조가 확정이 돼서 대충 220조 정도 올해 국채 발행 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즉 우리나라가 220조 정도 채권을 세계적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국채 말고 공사채. 공사채가 상반기에만 100조 정도 발행될 것으로 현재 이제 확정이 됐고요. 문제는 뭐냐, 이제 기업들로 내려갑니다. 유수한 기업들이 내야 되는 회사채가 상반기에만 50조가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 만기가 돌아와요.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 우리나라가 지금 한 220조 지금 발행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130조는 기존에 있던 거 전환하는 거고요. 신규 물량이 한 80조 정도 됩니다. 이걸 일단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을 할 때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채무자라니까요. 믿고 사십시오라고 발행을 하면 대한민국의 신뢰도, 대한민국 경제와 정치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금리가 정해지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정해지고 나면 그것보다 더 위에 갖다 더 가산금리가 얹어져야 되는 게 공사채고요. 그 공사채가 또 금리가 정해지고 나면 그 위에 더 가산금리가 얹어지는 게 일반 기업들이 내는 회사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반기에만 아무튼 1년 단위로 정부가 220조 국채를 내고 상반기에 공사채가 100조가 나가고 상반기에 회사채가 50조가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국채 금리가 흔들려 버리면 거기서 공사채는 더 가산이 되고 회사채는 더 가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의 신뢰도, 신인도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다가 지금 내란 세력들이 내전을 불사하겠다라고 지금 체포영장을 막아서고 탄핵이 언제 되는 건지 지금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나라의 채권, 이런 나라의 국채
외국인들이 잘 사줄까요? 이자를 그렇죠. 높게 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국민들이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올라갈 예정이다. 다 이놈들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건 그나마 그렇다고 칠게요. 예. 말도 안 되지만 우리 국민이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지는 거니까 말도 안 되지만 문제는 뭐냐. 회사채 상반기에 돌아오는 만기가 50조라는 게 문제입니다. 국채금리 이자에 지금 계속 가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국채금리와 회사채 금리와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도 국채금리보다 얼마나 돈을 많이 줘야 되는지 자기가 그 자금을 조달할 때 이 네.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자금 조달에 압박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국채가 예를 들어서 2%에 팔리는데 회사채를 5%에 팔려고 그러면 3%만큼 이자를 더 내야 자기네들이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국채와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가장 많이 벌어져 있어요. 12월 달에. 네. 근데 내년에는요. 국채도 이렇게나 많이 발행되는데 이렇게 흔들리는데 회사채 만기가 50조가 돌아오면 이 스프레드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는 회사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평가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제가 여기서 괜히 불안감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예의주시하고 있는 산업군과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 회사의 이름을 대면 벌써 다들 놀랄까요? 벌써 아니 안 놀래 다 아시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다 아는 회사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50조 중에 지금 돌아오야 되는 만기가 예를 들어 SK가 상반기에 6조 2천억이 돌아오고요. 회사차만 얘기하는 거예요. 롯데가 4조 2,700억이 돌아옵니다. LG가 3조 1,700억이 돌아와요. 삼성도 2조 7천억이 돌아오고요. 아이고. 중흥건설이 2조 2천억이 돌아옵니다. 하나가 1조 5천억이 돌아오고요. GS가 1조 4,500억이 돌아옵니다.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조 단위로 현재 만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채 돌려막을 테니까 우리 거 사주세요라고 할 때 네. 기존과 달라. 이자 더 쳐줘야지. 얼마나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금 나라 불안한 거 안 보여? 그럼 그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예. 또는 이자를 더 쳐줘라도 팔릴 수 있는 회사냐 안 팔릴 수 있는 회사냐의 그 경계선에 놓여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 불안한 애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검증한 회사 중에 그걸 갚지 못해서 네. 무너질 수 있는 회사도 있습니까? 그냥 어떤 섹터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예. 석유화학 섹터와 예. 건설 관련한 PF 섹터에 걸려 있는 회사들 몇 개가 한계선에 봉착할 수 있다는 위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몇 개 안 되는데. 예.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일으킨 이 나비 효과가 예. 나비 효과라는 작은 말로 할 수 없죠. 태풍을 일으켰습니다만 네. 그 유탄을 맞아야 되는 기업들이 현재 예. 어마어마한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예. 게 현재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점점 우리 보수 정치 세력이 좀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한테 정권 맡기면은 이런 네. 미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요. 다 예, 이걸 죽습니다. 좀 알고 우리가 개인들 죽고 이제 한 예, 70년 기업 죽고. 뭡니까 한 네. 100년 동안은 절대 얘네들한테 그렇습니다. 권력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또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한다면은 타락할 수 있겠죠.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어떤 민주주의의 가변성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런 이 심판이 잘 먹힐 수 있는 가변성 같은 것들도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국민의힘 이 내란당은 이제 영원히 역사에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예. 국가를 공격한 세력입니다. 국가를 공격한 세력, 국민을 공격한 그게 내란이고요. 예. 국민에게 총을 들었던 세력이고 나쁜 새끼. 그 와중에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대놓고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만 권력을 잡으면 기업들이 망하던 환율이 터지던 개인들이 굶어 죽던 자영업자가 쓰러지던 모르겠다라고 선언한 세력입니다. 예, 한남동에 모여있는 이런 정신을 탈착한 사람들처럼 우리 유권자들 다수가 그러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의 이 실체를 알고 여기만 모이면 왜 다 쓰레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각성할 필요가 있겠고요. 1월 2일 새해부터 우리가 이 구악에 대한 청산을 아직 하지 못해서 언제 과제가 이행되느냐. 더 이상 이거 갖고 우리가 감정 소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새해에도 우리 박시동 소장님과 함께 정확하고 현실감 있고 그리고 또 정직한 경제 정보 경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